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안희건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그 기후 스마트 축산 생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는데요. 앞서도 그 기후 스마트 농업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기후 스마트 축산하면 많은 분들이 ICT라든지 정보통신기술, 스마트 축산을 많이 연상하실 겁니다. 근데 앞서 기후 스마트 농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그 스마트 팜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차별성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발표를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 변화와 축산과 또 기후 변화,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기후 스마트 축산,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 변화와 축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농업 중에서 축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 축산 자체가 이미 인류의 어떤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농업 분야의 또 수입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실 건데, 전 세계 단백질 섭취량의 한 33%, 칼로리 섭취량의 한 17% 정도가 축산에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밑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개발도상국이 그 61년 대비 농산물의 어떤 소비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검정색이 이제 계란이 되겠는데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 미트가 한 3배 정도 증가했고, 밀크가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곡물은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우리나라 그 1인당 육류 소비량을 보면 한 51kg, 52kg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96년에 한 28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매년 한 3% 정도씩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축산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 사육도수는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또 수요가 많다라 보니까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농업 GDP의 한 40% 정도가 축산업에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16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국내 농림업 생산액 중 한 축산업 비중이 39%, 우리가 흔히들 한 40%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를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농업에서도 축산이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바이오매스를 소비하고, 또 가축이 곡물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는 거죠. 아까도 저기 첨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곡류 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를 기르기 위해서 또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곡물을 지금 수입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약 35% 정도가 소의 먹이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수확되는 바이오매스의 한 60%가 축산분해에서 소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축산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식물 위주로 채식주의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기호라든지 식생활 패턴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실제 저희도 이제 동물 환경과학이라는 걸 이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100이라는 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한 10 정도는 호흡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나머지 90은 생산성의 그 프로덕트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근데 초식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한 17% 정도는 호흡률로 쓰고 한 84%가 프로덕트로 반영이 되는데, 초식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약 10%만 프로덕트로 나오고 생산성을 보이고, 90% 가까이가 유지, 운동 에너지 쪽으로 다 소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거리,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축산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기후 스마트 축산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일정한 생산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데에 좀 초점을 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이 이제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인위적인 엔트로포제닉 온실가스 발생량이 한
4.5%가 축산에서 기인한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걸 놓고 보면은 이제 CO2의 한 1.35%,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나이트러스 옥사이드 한 15%, 그 다음에 메탄이 한 19% 정도 되는데 이것을 축산에서 나온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나이트러스 옥사이드가 한 53%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탄이 한 44%고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럼 어떤 부분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축산 분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장발효 기여율이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젖소가 됐던 또 유구가 됐던 이 방귀 뀌는 이런 그 그림을 연상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실제 트림으로 나오는 게 한 90에서 95%고 그다음에 파트로 나오는 게 한 5 내지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장발효에서 나오는 게 축산물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 39% 정도 되고요. 가축분뇨 관리 및 시비가 한 26%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료 생산, 토양 이용, 뭐 에너지 이용 이런 것들이 35%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축산의 특성을 볼 때 대부분의 그 사료를 수입하고 이런 특성을 놓고 볼 때 이 윗부분 반추동물 장발효 그리고 가축분뇨 관리 이쪽이 주 타겟이 되고 우리가 이걸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면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곳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느냐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어떤 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할까? 축종별로 이제 온실가스 기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 소 같은 경우는 콩을 우리가 재배하는 것보다 1kg 생산 시에 적게는 5배에서 40배까지 더 많이 발생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축종을 보면 돼지는 또 소보다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이걸 이제 퍼센트로 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가 한 65% 정도 온난화 그 온실가스 기여 우리 축산 부분에서 그리고 돼지가 한 10%, 그다음에 닭이 한 9% 정도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그 클라이밋 스마트 라이프스타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축종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장발효 부분 또 분뇨 관리 이런 것들이 주 타겟이 돼서 우리가 이제 관리 시스템을 좀 구성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축산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기후 변화가 거꾸로 축산에 미치는 영향, 이미 고온이라든지 아니면 혹한이라든지 또는 홍수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인바이러먼트 스트레스에 이제 많이 노출돼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온 및 혹한, 가뭄 및 홍수 또 이런 인바이러먼트 스트레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생산성이 감소한다든지 또 축산물 품질이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간접적으로는 사료작물 생산성이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산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신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고온이라든지 또 홍수 또 우기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매개체에 의한 질병들이 이제 많이 만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기후 변화가 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 같은 경우는 저온이 보통 한 10에서 15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5도에서 27도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건물 섭취량이라고 하는 드라이 매터 인테이크가 감소를 시작해서 한 35도 이상 되면 섭취량 한 10에서 35%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온도 30도실 경우에는 소화율까지도 이렇게 감소를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밸런스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가 20-30%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육개 같은 경우에 저온이 한 21도씨 정도 되는데 얘가 저온 비해 1도씨 떨어질 때마다 체온 유지를 위해 가지고 한 1.2에서 1.5% 정도씩 사료를 더 섭취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료 생산에 들어가는 또 발생시키는 또 온실가스도 있을 거고 또 가축이 또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마이너스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영양 물질 흡수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유지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다음 리프로덕션은 이제 번식입니다. 번식 능력. 그래서 고온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되면 호르몬 분비 불균형되고 번식에 관여하는
혈장 프로게스테론도 감소하게 되고 난소여포 상태도 저하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태율이 떨어지고 저체중증 송아지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생산성하고 굉장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수태율과 송아지,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력 쪽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같은 경우에 노출돼 있게 되면 초윤의 면역 글로불린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윤에 면역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먹어야지 그 질병에 대한 내성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한데 그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장에 코티졸이 증가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든지 또 진균 중독증이 증가한다든지 고온 시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생산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한 10에서 15도 정도 되면 착유의 젖소 생산량이 그래도 피크를 보이는데 한 27도씨만 되더라도 유생산량이 약 30% 가까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는 그럼 생산성이라는 거를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고온에 잘 적응하는 그런 그 뭐랄까 동물들을 좀 가축들을 선별해서 육종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 단백, 무지고형분 등의 감소로 인해서 유질, 축산물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인펙셔스 디지즈, 전염병 같은 경우는 질병 매개체 유형이 다양해지고 개체군 크기가 증가된다. 이것은 뭐 그 고온 기간이 길어지고 또 아니면 강우기가 길어지고 이럴 때 뭐 진드기라든지 아니면 뭐 모기 이런 것들에 이제 종이 다양해지고 개체군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기후 변화를 그 축산이 한 14.5%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 39% 정도가 반추동물의 그 장발효에서 발생이 되고 한 26% 정도가 그 가축 분뇨 관리하는 데서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 그리고 소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여를 하지만 또 거꾸로 또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축산이 받는 영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라든지 유생산 및 아니면 계란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번식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 스마트 축산이라는 것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 축산 분야에서 기후 변화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동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고온 스트레스에 잘 견디는 그런 축종들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하든지 또 우리 축산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는 그런 그 기후 변화 쪽을 좀 완화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변화를 갖다가 좀 완화시키는 것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같이 고려되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 스마트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게 생산성과 기후 변화 적응성 그리고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국가의 식량 안보라든지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축산업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아까 그 기후 스마트 농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종합적인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 스마트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 기후 변화 적응 및 저감, 지속 가능성을 통합시킨 개념이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축산업의 편의성이라든지 생산성을 개선하는 어떤 그런 선진화된 기술 농업을 이야기하는 우리 스마트 축산하고 좀 다르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러면 이 스마트 축산이 기후 스마트 축산하고 완전 다르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서로 그 공유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후 변화 적응 완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보 기술들은 우리가 기후 스마트 축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고온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게 되니까 우리가 축사 내에다가 그 온도와 습도계를 설치해서 온습도 지수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냉방 시설을 우리가 자동으로 제어를 한다. 그걸 통해서 여름에 고온 스트레스를 얼마 줄여주면서 생산성을 일정 수준 높여줄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ICT 기술 중에 하나고 스마트 축산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후 스마트 축산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후 스마트 축산과 스마트 축산을 완전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기후 스마트 축산 기술에 대해서 이제 좀 예를 들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 분야 온실가스 저감 전략을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 하나는 관리적인 측면, 또 하나는 영양적인 측면인데 영양적인 측면은 주로 아까 얘기했던 39%에 해당되는 장발효를 좀 겨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더 스트래티지 기타 상의 뭐 면역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앞부분에 대한 이 장발효 쪽과 그다음에 관리 기술은 주로 이제 가축 분뇨라든지 아니면 산지 축산 그리고 목초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육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축 육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축종별로 볼 때 소는 1kg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돼지는 1kg의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육종을 통해서 그러면 단위 킬로그램의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적게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그런 축종을 개발하면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산성이 우수하고 단위 축산물당 메탄 발생률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축종을 이제 찾는 거죠. 또 실제 놓고 볼 때 여기서도 보면 비프 유구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베리에이션은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건 사양 기술적인 차이면도 있겠지만 개체 간의 어떤 그런 차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육종적인 측면에 접근할 수 있고 또 교잡 육종을 통해 가지고 고온 환경에서 잘 자라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사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도 잘 자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기생충이나 질병 등에 좀 강한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중에는 축종 전환을 통한 기후 변화 적응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표를 좀 보실 때 1kg 단백질 생산 시 축종별 지구 온난화 잠재력을 비교했는데 소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닭이랑 돼지가 이제 비슷한데 돼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우유, 그 다음에 여기가 밀웜이라고 해서 이게 딱정벌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 곤충 식량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곤충 식량이라고 할 때 밀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라 그러죠. 1kg 단백질 생산할 때 실제 그 지구 온난화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축종 전환을 통한 기후 변화 적응 그리고 또 우리가 소 위주에 있던 것들을 이런 닭이나 그러면 그 돼지 쪽으로 이렇게 좀 전환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초지 관리 차원에서는 생산성이 우수하고 소화율이 높은 조사료를 파종하는 방법 그리고 목초 처리를 통해서 품질을 개선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컨디셔너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목초를 수확하면서 얘를 이렇게 짓이겨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좀 건조가 쉽게 되고 또 소화율을 좀 높여주는 방법인데 뭐 이런 것들 또 화학적으로 암모니아 처리를 해서 셀룰로제나 리그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좀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게 사일리지는 우리 인간으로 보면 이제 김치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담근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그 좀 신선하게 그 목초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방법이 되겠고 또 다른 것은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유유경지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 유유경지를 그냥 우리가 놔둘 것인가? 근데 그 유유경지를 낙농이라든지 이런 측에서 방목을 하는 거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들 내놓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그 농촌 지역의 어떤 뭔가 관광지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아름다운 농촌 그런 풍경을 이제 만들어낸다든지 또 그러고 또 실제 유유경지를 활용하면서 또 생산비를 또 줄여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측면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실버 패스토럴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산지 축산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산지 축산은 어떤 측면에서 주로 접근을 했냐면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주로 접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료 수입, 그다음에 건축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우리가 좀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생산비를 줄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산지 축산이라는 걸 했는데, 산지 축산은 뭐냐면 산지에다가 가축을 기르면서 사료 작물도 이렇게 길러요. 그러면서 임업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게 좋냐면, 이렇게 사료 작물과 임업을 병행하면서 그렇게 해주면은 탄소가 그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도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물 생산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나무 그늘 제공을 통해서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주다 보니까 소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잡목들에 의한 가방목이라든지 토양 항폐화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구 사막화를 얘기할 때 그 유목민들이 그 목축을 하는 거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양 같은 경우는 그 풀을 뜯어 먹을 때 거의 주둥이를 이렇게 딱 대서 우리 그 예초기처럼 이렇게 끌고 먹어요. 거의 뿌리까지. 그러다 보니까 양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그 지역이 거의 항폐화되는 거예요. 근데 소는 그나마 한 15cm 정도까지 이렇게 남겨둡니다. 먹는 기저귀 이렇게 혀로 이렇게 쓱 말아서 먹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방목을 시켜줄 때 주로 이 목초지가 많이 항폐화되고, 그다음에 목초가 재생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잡목들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는 가방목도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토양 항폐화도 방지해줄 수 있으니까 지속 가능한 그런 축산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26%에 해당되는 축산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의 26%에 해당되는 가축 분뇨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축 분뇨 저장 기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를 이런 반응 이런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될 경우에 혐기 상태에 놓여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메탄이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빨리 수거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이제 그 농식품부 쪽에서도 가축 분뇨 신속 수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고, 또 분뇨 저장 시설의 커버를 만드는 건데, 이것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지피라든지 이런 작물을 이용해서 크랍 커버인데 플로팅 커버를 해서 얘가 바로 지표면에서 그 지표에서 그 저장주 지표에서 희산되는 것들을 줄여줄 수 있어요. 증발되는 것들요. 증발 과정에서 아니면 이런 그 에어필드 클레이볼이라든지 폴리 스틸렌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주는 것들. 또 여기가 우리가 뭐 판들라이너 같은 걸로 덮어주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메탄을 바이오가스를 우리가 수거해서 또 그 농가의 어떤 난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 농가의 난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생산성을 줄여준다는 측면, 또 대기 오염을 줄여주고 지구 온난화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연구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가축 분뇨가 한 4,700에서 4,700만 톤 정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연간 한 4,700~800만 톤의 분뇨가 발생하는 것 중에 퇴비화가 한 80% 정도 육박된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돼 있어요. 그럼 이 퇴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느냐? 근데 이 퇴비화를 하는 데서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던 것은 교반을 자주 하고 송풍을 잘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이제 제가 농무석에서 근무할 때 이제 연구했던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농가에서 퇴비화를 할 때 들이는 노력 아니면 퇴비를 관리하는 기술에 따라서 크레딧을 줘야지 되는데, 그러면 교반을 많이 한 데를 주고 송풍을 많이 한 데를 지금까지 크레딧을 줬는데 그게 맞는가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했던 건 뭐냐면, 퇴비화를 하는 과정에 교반을 자주 초창기부터 해줬던 거와 아니면 초창기 한 달 정도를 좀 딜레이 시켜줬던 것을 해보니까 교반을 자주 해주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온실가스가 저감되더라. 예?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들이 오히려 1.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퇴비를 만드는 농가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온실가스를 덜 발생시키고 크레딧을 받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측면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바이오가스인데, 아까 이제 청장님 발표하실 때 농업은 식량과 공기를 공급하는 그런 그 산업이라 하셨는데, 사실 축사는 뭘까? 공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럼 식량은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4,700만 톤 연간 발생되는데 바이오가스화를 하고 있는 게 에너지화하고 있는 게 1%가 안 됩니다. 1%가. 그 정도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바이오가스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민원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작용되고 있는데, 자, 이 가축분뇨를 온실가스,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를 이제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혐기소화를 시키면 1톤당 약 206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 연구진이 한 거고, 특히 우분 같은 거 했을 경우에 제 연구 결과는 한 36kg 정도 저감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또 실제 화석연료 대비 바이오가스의 그린하우스 가스 저감률을 보면 거의 뭐 81%, 그 다음에 드라이 머니어 같은 건 82%, 뭐 이 정도 이렇게 저감 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바이오가스화를 하는데 생산성을 높이는데 아까 질문도 하셨었는데 대체 에너지를 하는 데서 굉장히 미진한 것 중에 하나가 가축분뇨 쪽인데, 이 가축분뇨 쪽을 너무 대규모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민원에 많이 봉착돼 있어요. 그러면 소규모 개별 농가 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꼭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난방용이라든지 온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작물들을 건조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쓸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쪽 분야에서 연구 개발할 때 그런 쪽 기술들이 좀 보급된다고 하면, 개발된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 굉장히 큰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영양학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사료 원료 선정 및 가공을 통해서 메탄 생성을 저감시키는 건데,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이 섬유질이 많은 걸 먹이면 아세테이트가 높아져서 메탄 생성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농후 사료라든지 전분 같은 걸 많이 먹여서 반추 pH를 떨어뜨려서 메탄 생성을 좀 줄여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사료를 사일리지를 하거나 분쇄, 가공해서 메탄 생성을 줄여주는 방법. 그리고 지질을 좀 첨가하게 되면 메탄 생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오일, 아마씨, 코코넛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식물 2차 대산물로 탄닌이라든지 사포닌, 뭐 그다음에 마늘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야기되는 게 해초를 먹이니까 좋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산물들을 이용한 그 장발효 가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들, 이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조건 내에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EU에서는 그 장발효의 가정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2030년까지 한 43테라그램 CO2를 줄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보면 주로 되는 게 메탄 생성으로 가기 전에 그 VF의 어떤 프로피오네이트의 프리커 전구체에 대한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그 조사료를 농후사료로 좀 비율을 바꿔주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보였던 지질을 갖다가 피딩 오일을 넣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주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축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식량원으로서. 근데 또 축산이 그 농업 일반적인 작물과하고 달리는 기후 온난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축산에서는 기후 온난화도 줄이면서 또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도 잘하고 생산성도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후 스마트 월드 축산을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육종, 조사료 관리, 가축분뇨 관리, 사료 영양 관리 등 다양한 분야들이 연계된 통합 관리 기술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많이 됐어요. 그래서 통합 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라든지 정책 같은 것들이 많이 좀 개발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